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얄미운 시누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정말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젠 아주 평온한 상태지만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둘 다 직장생활하며 연애하다가 좀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같이 있자 하는 마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저한테 본인 가정에 대해 얘기할 때 아버지 혼자 남매를 키우셔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노후도 안 돌보고 열심히 키워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평생 보답하면서 살 거라고 말했고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떼어드리려고 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말했기 때문에 저는 한치의 불만도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남편 본인한테는 정말 소중한 아버지이고 평생의 은인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시아버지일 뿐이니 효도는 본인이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 효도는 너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 이해만 해달라던 사람이었죠.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을 하니 더욱더 잘해드리고 싶어져서 집이 엄청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쇄소 운영을 하셨는데 요새 사실 일도 많이 없고 일이 있어도 사람까지 쓰면서 할 수는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늘 혼자 일을 하셨죠. 그래서 쉬는 날이면 저나 남편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회사에 바쁜 일이 많아서 잘 도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꼭 뭘 도와드려야 하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바쁜 시기라 좀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 몸살 걸리셔서 병원에서 수액 맞고 계시다기에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는 시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쉬는 날이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도우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더하더군요. 다른 집엔 며느리들이 효도하려고 난리인데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나 없고 어디 와서 밥을 한번 해주기를 하나 뭐 어디 가서 옷 조가리를 하나 사서 시아버지를 드리기를 하나 지금 이렇게 바쁠 때 좀 와서 도우면 좋은데 왜 안 그러냐고 저를 닥달하시는데 옆에서 시아버지 들으시다가 얘가 내 직원도 아닌데 돕긴 뭘 돕냐며 그만하라고 하셔서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고 죽 끓여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진짜 열받는 겁니다. 남편한테 또 말하자니 그냥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날은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번 얄미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 생신이면 오늘 아빠 생일인데 와서 맛있는 거 해주죠? 뭐 사드려요? 제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걸 참견하는 것도 웃기고 며느리라고 가서 생일상 무조건 봐야 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냥 시어머니 안 계시니 제가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다 참고 하긴 했지만 지는 거들지도 않고 같이 살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훈수 두니까 짜증났죠. 그리고 다음날 마침 토요일이라 일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나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저녁에 데리러 온다고 하기에 아무 불만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러 갔는데 아가씨 나갈 준비하고 있기에 어디 가시냐 했더니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고 온다 하면서 오늘 내일 쉬시니까 아빠 좀 도와주면 되겠다 그러기에 아가씨는 안 도와드리고 약속을 가냐 했더니 미리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다 하기에 진짜 열받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던 게 갈 것이지 괜한 시비를 또 걸더군요. 다른 집의 며느리들은 안마의자도 사드리고 하던데 언니는 돈도 잘 번다면서 왜 그런 것도 안 해주냐며 용돈도 오빠 월급에서 주고 돈 관리도 각자 한다고 들었는데 돈 모아서 뭐해요? 하기에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아가씨는 사회생활 하는데 왜 안마의자 하나 못 사드리고
용돈도 한 푼도 안 드리고 되려 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니 아직 어려서 월급도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나도 옷 같은 거 이쁜 거 있으면 사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봐야 다 몇만 원짜리던데 아직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그이가 주는 용돈에서 드리는 건 아세요? 하니 어차피 오빠 돈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기에 그렇게 네 돈 내 돈 할 거면 내가 집 살 때 돈 더 보탰고 공동 생활비도 제가 더 부담하는데 그냥 다 똑같이 하자고 하고 용돈 못 드리게 만들까요? 하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됐어요?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입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무시하고 일 도와드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우니 아버님이 무슨 일 있냐, 힘들면 안 도와줘도 된다, 쉬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혹여나 땡땡이 때문에 기분 나쁜 거면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없이 아빠가 오냐오냐 키워서 버르장머리가 좀 없다면서요. 또 그 말 들으니 아버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8시나 돼서야 왔고 아가씨도 그쯤 와서 늦은 저녁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성질을 긁더군요. 언니 엄청 잘 먹네요. 임신하면 살 많이 찌겠다. 말하는데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왜 이리 열부터 올라오는지 혼났습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알지만 아버님 앞에서 그냥 할 말 했습니다. 아가씨는 지금부터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 만들려면요. 그러니 혼자 열폭해서 남자들 줄 선다고 난리 치기에 아, 네, 그러시구나 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웃고요. 계속 저한테 뭔가 신경전을 거는데 전처럼 계속 당하고 있긴 싫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더니 우리 아빠 해외 한번 못 나가봤는데 다음에 한번 보내주겠지 언니가 하기에 아가씨 저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온 것 같던데 그때 아버님이랑 가지 왜 안 가셨어요? 물으니 당황하면서 그건 우정여행으로 미리 약속해 놓은 거라 다녀온 건데요?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우정이 중요해요? 하니 심히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효도는 자식인 네가 해야지 왜 언니한테 난리야. 앞으로 자꾸 신경 건들지 마라. 말하니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죠. 그렇게 그날 마무리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뭐 엄마가 없는 아버지라 처음에 오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챙겨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기대한 거랑은 너무 다르다고. 차라리 오빠 결혼 안 했을 때 같이 살 때가 더 나았다며 다른 집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시댁에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마인드랑은 너무나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답장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요. 그랬더니 그건 그냥 부담 줄 수 있으니 한 말이고 언니가 좀 알아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기에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아가씨만 잘하시면 될 것 같다고 보내고 씹었습니다. 자꾸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아가씨로 스트레스 받나 싶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하려니 아버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말하니 참교육을 시켜주라느니 여러 방법을 제시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다 하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놀랐죠. 만나보니 너무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가 좀 되었고 그냥 엄청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분 같았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 아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좋으면 됐다고 할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자꾸 뭐 무슨 일 하는지 캐묻고 어디 사는지 묻고 호구조사를. 눈치가 없는 건지 말도 참 아름답게 하더군요. 아빠, 요새 잘 만나보고 살아도 살아야지. 사기꾼들도 많대. 이러는데 듣는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버님 당황해서 여자분 표정 살피시는데 남편이 진짜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이게 진짜 오냐오냐니까 정신머리가 나갔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자꾸 입을 놀리냐고요. 엄마 없이 자란 막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점점 더 넘는다면서 아버지 앞으로 용돈도 주지 말고 알아서 먹고 살게 하세요 하는데 오빠가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거 본인도 처음 봤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자리 끝나고 얼마 뒤에 아버지는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고 아가씨한테는 이제 밥벌이하는 성인이니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모은 돈도 없는데 어찌 나가 사냐고 징징대는 아가씨. 남편이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아라. 너 그렇게 효도효도하면서 아버지 챙기길 바라더니 이제 옆에서 챙겨주실 분 있으니 마음 놓고 나가 라고요. 너무하다면서 엄청 삐진 것 같았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래도 원룸은 제가 얻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후에 괜찮은 방 얻어주니 그제서야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괜히 아빠 안 챙겨주는 것 같아서 심술 부렸다고요. 저도 그냥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고 말았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가슴속에 담아뒀던 고구마들 남편이 쑥 내려가게 해줬으니 나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되려 이제 언니 하면서 잘 따르네요. 무작정 자꾸 감정 싸움하는 것보다 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실습자 회사에서 실습을 했는데 신랑은 그 회사의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직 업무라서 신랑과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부서별로 인사를 다닐 때 본 적이 있었고 실습을 하던 중간중간 그 부서에 갈 일이 있어서 종종 보게 되었었죠. 신랑은 그 부서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실습이 끝나가는 무렵 회사에서 전체 회식이 있어서 회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결국 중간에 필름이 끊기고야 말았어요. 아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과 함께 눈을 떠보니 저는 한 모텔에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물론 옷은 다 입고 있는 채로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니 협탁에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어제 과음을 하셨네요. 일어나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지씨 맞나요? 아, 네. 어제 일 걱정하실까봐 전화 달라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어제 과음하셔서 혼자 집에 간다고 비틀거리시면서 가는데 주변에 남은 분들도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잠금이 없는 분들은 가족들께 연락해서 보냈고 민지 씨는 휴대폰에 잠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옮겨뒀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무 일 없었고요. 혹시 걱정되시면 그 모텔 CCTV 조회라도 해보세요. 저는 금방 나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직원분을 피해서 다녔고 실습이 마무리된 이후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신랑이 매장 관리차 나왔고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신랑은 그 사이에 진급을 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한 이후였고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무난하게 하던 중에 갑자기 시아버님의 건강이 위독해지시면서 결혼을 서두르기를 바라셨고 결국 집을 해주시겠다는 시댁의 제안에 저희는 원래의 계획보다는 조금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이 혼자 남게 되셨어요.
저희 신랑은 가족들과의 정이 끈끈한 사람이다 보니 결혼 후 시댁에 자주 찾아가면서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돌보기도 했고 저에게도 종종 같이 가자고 말을 했지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지는 않아서 저는 중간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은 기존의 회사를 퇴사하고 본인의 가게를 하고 싶다고 창업을 선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정적인 생활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야겠다라고 시작할 만큼 가벼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랑은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사업 아이템을 이리저리 이야기하였고 저의 반대와는 달리 시댁에서는 남자라면 큰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적극 동참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사업이 마땅치 않았지만 결국 사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첫 단추가 요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어요. 슈퍼바이저로 매장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신랑은 자격증 하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신랑은 독학으로 필기 공부를 끝내고 매일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하루는 찜닭, 하루는 비빔밥, 다양하게 음식 갖고 오기를 몇 개월. 신랑은 결국 자격증을 따고 가게 오픈의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습니다. 가게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고 신랑과 시댁에 들러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출이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서 어머님께 어머님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너 내가 이사 가는 거 모르니? 말씀하셔서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식사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사 가세요? 여기가 저희 집이랑도 가깝고 좋지 않으세요?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너네 장사한다고 내가 이 집 팔고 돈 해준 거잖니. 네? 어머님이 돈을 해주시다뇨.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신랑은 당황하면서 엄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라고 어머님께 입막음을 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신랑의 태도에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 과일을 가져다 드리며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집을 파셨어요? 그래 너네 장사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팔았지. 안 그래도 철수가 집 판 거 미안하다고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래도 너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님 뭔가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너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아니 철수씨 가게 하는 거 저희 집에서 돈 준비해줬거든요. 2억이요. 그 정도는 해야 집기나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한텐 처가에서 도움도 못 받는다고 해서 이금융권 생각하길래 돈 빌려준 건데? 그렇게 시어머님과 대화를 마치고 신랑은 가게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보러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잡한 마음 정리하라고 집 정리를 하다가 자동차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가게에 준비할 돈도 없다는 양반이 대형 SUV를 계약했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와중에 신랑이 왔고 저는 신랑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돈 받았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 사업한다니까 투자하신 거지. 당신 우리 집에서 받은 돈으로 부족했어? 그래서 어머님 집까지 팔게 한 거야?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해 하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 알잖아 나 외동인 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다가 당신이 어머님 모시자고 하면 내가 그래 그럴 줄 알았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건 아니지. 어머님 돈 당장 돌려드리고 우리 집에서 받아간 돈 쓴 내역 보여줘.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야. 없어. 뭐라고? 다 쓰고 없다고. 공사대금 다 줬고 집기료도 다 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적어도 2억은 남아야 되잖아. 다른 데 투자했다가 날렸어.
그렇게 한참을 따져서 물으니 그제서야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 돈을 먼저 빌려서 받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장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로 조용히 도움을 달라고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덜컥 2억이라는 큰 돈을 신랑에게 준 거였습니다. 신랑은 본인이 필요했던 2억 이외에도 2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고 나니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던 차도 사고 조용히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도 하고 왔다고 하네요. 저는 신랑이 도박을 하는지는 정말 추호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신랑은 종종 그곳에 가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 단위로 자주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으니 그 돈으로 더 큰 돈을 따려 했다가 다 날려먹었다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제 인생 걸 만큼 큰 돈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너무나 아깝고 아깝지만 그래도 부모까지 등쳐먹는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했던 신랑의 모습에 반해 만나게 되었고 등 떠밀리듯이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예쁜 말을 하던 사람이 상스러운 욕을 하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많이 힘든가 보다.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 노력했고요. 저는 그저 신랑과 작은 가게에서 신랑의 꿈이 커가는 걸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도박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랑에게 물어서 알게 된 건데 이미 잦은 도박으로 대출도 많고 종종 연체 기록도 있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이혼까지 했는데 신랑은 자격증을 따려고 다닌 학원 수강생 중 한 명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군요. 그때는 제가 이혼을 한 무렵이라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쩐지 그런 상황들이 다 계획적인 것 같고 저를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마침 제 친구들이 신랑의 가게인 줄 모르고 다녀온 게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친구 중 한 명이 신랑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불쾌해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나름의 복수의 방법이 말이죠. 제 친구들이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이혼한 이야기와 바람이 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노발대발하며 그런 놈은 잘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며칠 사이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 카페, 블로그 등에 가게가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을 남겼고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가 저와의 이혼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다 보니 점점 신랑의 가게도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신랑이 또 사채에 손을 대기라도 한 건지 가게를 오픈하고 4달도 안 돼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날이 많아지더니 꼭 가게가 망했더군요. 주변 지인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처음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지금은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길래 그놈 잡으면 찢어 죽여달라고 말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이혼을 안 했으면 저도 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거나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 그 빚을 갚았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네요. 그 남자에게서 탈출한 걸 복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남자입니다. 전 사별을 했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주위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터라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어 하나 있는 외동딸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결혼을 안 해본 미혼이었고 딸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조금 걱정스러워 하더군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인지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5살인 딸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서 자주 만나게 했습니다.
왜냐면 노출의 빈도가 반복될수록 정이 드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놀이공원에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제 딸과 여친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아직은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곧 엄마가 될 사람이니 스킨십도 많이 해주며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혼을 미룰 수가 없어서 의논을 하니 초혼이라 웨딩드레스가 꼭 입고 싶다는 겁니다. 전 내키지 않았어도 여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유럽 일주를 하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아내가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긴 보름 동안의 신행을 마치고 본가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 아이는 꽤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칭얼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당혹스러웠지만 안아주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는 빌라로 새 식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친해지더군요. 아내와 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두 사람이 친해질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두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 제 사업이 바빠서 퇴근이 점점 늦어지게 돼서 신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전철을 닮아서 예민한 데다 편식이 심해서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소아정신과에 상담을 갔더니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 심리치료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서 밥도 잘 먹고 잘 놀게 되었고 한시름 놓은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임신은 아니었어도 딸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설레더군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재미있는 아동 뮤지컬 공연도 봤습니다. 전 남자라 단순해서인지 그렇게 좋은 날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덧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쓰게 되었고 일해주시는 가사 도우미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전 퇴근하면 아내가 해주는 저녁밥을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아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또 예전처럼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전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별했을 당시 아이가 3살이었는데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서 결국 고위험 산모라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저와 딸아이는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임신 중기에 그랬으니 앞으로 석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참 막막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딸아이를 예뻐하긴 했지만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는 건 친손녀라도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악몽 같은 2달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저희는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되찾았고 분반 당일 가족실에서 저희는 드디어 둘째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성별은 아들이었고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지방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삶이었고 아내는 저와 딸 그리고 아들을 둔 평범한 여자로 잘 살아갈 것이라 믿었는데 아내가 점점 둘째를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지만 딸아이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호텔에서 100일 잔치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열이 나더니 둘째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서해부 탈장이라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다들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수술이 잘 끝나서 병실로 왔는데 아들은 많이 칭얼거리더군요. 그랬겠죠. 아이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싶었고 정말 제가 대신 아픈 게 낫다 싶을 만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원 기간 내내 아내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산후에 몸도 상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그걸 보는 남편으로서 전 많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교대를 해주기로 하고 병원에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1인실을 썼는데 제가 통화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남자가 병실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느낌상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쏜살같이 뛰어가 버려서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스테이션에 물어봤더니 제 아이 이름을 대며 병실 호수를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시대에 안 맞게 유괴범이라도 되는 건가 싶었고 아내와 다시 교대를 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 주며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무섭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안기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 아이를 해치려고 온 게 아닐까 의심도 되고 그냥 이런저런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창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아내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묻는 겁니다. 소개로 만났고 얼마 안 돼서 결혼했다고 했더니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라고 권했고 더불어 친자 확인 검사도 해보라면서 아니면 다행이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염려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당시에 착하고 참한 여자니까 만나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서로 마음에 들어 금방 열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신 학교와 직장도 흘려들었는데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에 일단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시켜 2가지 다 파고 들어가 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입학한 적도 없다고 하니 전 충격이었는데 직장도 그런 사람 입사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 연애할 당시에 그 회사 앞에서 몇 번이나 만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복잡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아들과 저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죠. 아들과 전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끔찍한 결과에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를 악물고 아내의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서성이던 남자, CCTV와 간호사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주고 전국적으로 샅샅이 뒤지게 되었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들의 생부였고 제 아내의 전남편, 아니 동거인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지만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으니 이를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그 남자의 계좌에 송금을 한 내역도 있더군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자와 살 수는 없었고 한순간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얼굴 맞대고 싶지 않아 전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알리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뻔뻔스럽게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더 큰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더 매달리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쳐서 참다 못해 그 여자의 뺨을 심하게 때리고 발로 짓이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는 제가 살인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내쫓고 나니 이젠 그놈이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제가 쫓아낸 여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다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불량하게 살아온 인간이라 바로 주먹부터 나오더군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주차장이라 CCTV도 있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서에서 나와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이미 글렀다는 생각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변호사에게 제가 가진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아내였던 여자와 이 남자 사이의 아이라는 것과 매달 말도 없이 200만 원씩 보내왔다는 것 등을 증거로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인간들이 그 전에도 아주 사기만을 치고 살았던 인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돈 많은 절 만나게 되니 크게 한탕하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 그냥 비비고 살면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여튼 그렇게 기존에 죄가 있던 인간들이라서 정말 감옥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오래 살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내버렸죠. 아직도 가증스러운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아들은 어쩌냐며 젖먹이인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선체해달라던 그 여자. 지가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코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둘을 보내버리고 나서는 정말 딸에게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엄마 만들어주려다가 되려 상처만 준 꼴이 되어버려서 딸에게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그냥 딸아이와 둘이서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모자란 인간이니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의 여성입니다. 원래 연애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실패로 끝나다 보니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해서 제 사회적 경력과 재력은 잘 쌓아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개를 받아 외모 훈훈하고 훤칠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전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남자라도 외모가 저하고 안 맞으면 만나볼 생각도 안 했고 설사 만나도 금방 정리를 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인연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의 내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면을 중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당시엔. 저희 집안은 평범했고 제가 자수성가해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고 저희 집과는 달리 남친의 집은 맞벌이를 하셔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납이 거듭될수록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죠. 남친의 타고난 성격이 알뜰한 건 알겠는데 유독 데이트에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습적이더군요. 본인이 밥을 살 땐 부대찌개나 순두부 정도를 사고 가까운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사는 날에는 굳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꼭 정식 코스만 먹더군요. 초밥집도 회전 초밥집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꼭 오마카세 하는 집만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평생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능력이 없냐면 연봉도 많이 주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정년 보장도 되고 꽤 알아주는 직장이었어요. 저도 다국적 기업에 다니면서 괜찮게 살곤 있었지만 저보다 많이 버는 남친의 행동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거기다가 더 열이 받는 건 만나게 되면 꼭 저더러 데리러 오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몰거든요. 직장이 자동차 회사라서 직원가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들 보기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친이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술 마시면 대리운전을 안 부르고 꼭 절 부르는 겁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짜게 굴고 빈대 같은 집만 골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붙잡더군요. 하도 애절하게 붙잡길래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얼마 동안은 호텔 가서 뷔페도 사주고
출장 다녀와서는 웬일로 명품 가방도 사주길래 이제 뭘 좀 느꼈나 보다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충격을 받아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번엔 좀 지켜보자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어 달 지나니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더러 집을 반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집을 반반 해오라니 진짜 여기 방언처럼 나오더군요. 전 결혼 생각 없고 그런 사고방식이면 이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엔 절대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봐온 결과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그 사람과의 만남에 지쳐갖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선물 사준다고 가서도 흥정을 하는 인간이니 오죽하겠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질린 거죠. 부모님이 주선하시는 맞선이나 볼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희 직장 근처에 오신 거예요. 전 무척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고도 없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지. 근처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집은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라는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들이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우리 돈 모아놨고 걱정 안 해도 된단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자식 교육 못 시킨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더 머리가 아프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싶고 어머니는 한사코 본인을 만났다고 남친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면서 부탁을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겁니다. 일단 남친을 만나보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을 다 얘기했어요.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요. 남친은 자기가 잘 몰랐다면서 단점을 고칠 때니까 결혼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태껏 남친의 단점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속상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워주며 프로포즈를 해오니까 그동안 사귄 적도 있고 또다시 누군가 시작하는 게 그 당시엔 까마득하기도 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서운하지 않게 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남자의 말에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을 씻은 듯이 잊게 해주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렇게 남친의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저희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 교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탄탄대로라고 믿었는데 그게 참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고급 웨딩홀 스케줄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6개월 후로 예약이 되었죠. 전 그 후로 다투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여튼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27평형을 점찍어 전세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소형 평수를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기면 집이 많아지니 큰 집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33평을 살 만할 예산은 없고 하니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단과 예물은 고급으로 하자면서 집은 자기가 준비할 테니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전세금만 3억이 넘었으니 저야 최대한 생각해서 예단 5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더 가져갈까도 생각해봤는데 지참금 형식으로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부모님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허락을 하셨고 이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보내고 통상적으로 반을 돌려받을 거라 믿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 꾸민비나 그 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군요. 혼수로 받으실 목록은 몸만 오라는 것과는 달리 오목조목 적어준 쪽지를 남친을 통해 보내셨는데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준비한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였다는 것을요.
집에 누수가 있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 하니 부동산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몰랐냐며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전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우리 집안까지 말이죠. 더 웃긴 건 저에게 프로포즈 할 때 주었던 다이아 반지는 큐빅이더군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네요. 그 반지알이 갑자기 빠지길래 주얼리샵에 갔다가 알게 되었는데 집부터 반지 하나까지 다 완전 가짜라는 것에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 있는지 정말 남친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거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파혼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는 대상포진까지 걸려 알아 누우실 지경이었으니까요. 남친은 잘못했다면서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며 다 얘기하려고 했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젠 부하가 침을도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 같은 놈. 저리 꺼져. 전 참다 못해 남친의 얼굴을 있는 힘을 다해 가격했습니다. 저 그동안 운동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라도 헤어진 게 조상님이 날 도왔구나 싶어서 상이라도 차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운동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고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던 거죠. 1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우연히 전남친이 약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상대는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온 후배더군요. 아니 이 모든 게 가짜인 인간에게 넘어간 여자가 또 하나 있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돈 그냥 곱게 두기엔 제 성질상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 후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은 달랐지만 동문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누군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다리 건너 인맥을 이용해서 어렵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친구 이름을 들먹이자 절 편하게 느꼈는지 그 여자가 저에게 혼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에게 했던 수법으로 또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커플링을 받았다고 끼고 있는 반지를 보석성에 같이 가서 물어보니 역시 큐빅을 박아놓았더군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미 다이아인 줄 알았던 게 큐빅이라는 걸 안 그 여자는 넋이 나간 듯 했지만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지금부터 잘 들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될 거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전남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면서 이를 갈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파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했죠. 한 명이라도 구한 게 어딥니까? 나중에 그 여자 후배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까지 가서 정말 후드로 패고 한바탕 아주 난리를 떨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자신에게 알려줘서 정말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조만간 자신의 부모님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배에게 사실을 폭로하고 또 한 번 그 인간에게 복수하게 되었다 생각하니 상처는 옅어지고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요. 정말 배운 게 많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정직하고 건실한 남자를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